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도체크 이몽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위축돼 있는 지역을 살릴 대안이 될지 관심을 모으면서 시행 2달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고향납세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짚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관련해서 일본 현지를 취재한 전주 MBC 김하연 기자,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자, 김 박사님,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아예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유출 때문에 그런 심화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지자체에 내려오는 세금이나 교부세 등이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들어오는 재정도 악화되는, 그래서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또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재정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김하연 기자. 네, 우리보다 15년 앞서서 고향 납세제를 도입한 일본 현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네. 취재 목적과 기획 의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간 지역이요, 일본에서도 고향납세제가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이었는데요. 크게는 잘 되는 지역이 위쪽에 북해도 지방하고 아래쪽에 이제 큐슈 지방입니다. 거기가 자연환경이 워낙 풍부해서 이제 답례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큐슈 지방을 위주로 좀 다녀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이 너무 심각하고 그 이제 지역의 몸부림 으로 이 고향납세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도입된 지 이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떤 제도의 효과라든지 한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봤고, 또 실제 이것이 지역을 어떻게 바꿨는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고향납세제가 실제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준비된 뉴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다녀온 곳 중에 하나인 일본 미야자키 현의 미야코노조시 사례인데요. 지난해 고향세를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거둬들인 곳이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남부 미야자키 현에 위치한 미야코노조시. 고급 소고기로 꼽히는 미야자키 규의 대표 산지입니다. 인구는 약 16만. 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65세가 넘은 전형적인 농촌이지만 유독 젊은이와 아이들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주말 저녁까지 불이 환한 이곳은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마루마루입니다.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머물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도서관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영화관, 호텔과 상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육아센터까지 과거 백화점이 문을 닫고 쇠퇴하던 중심가에 이런 시설이 지어진 건 고향세 덕분이었습니다. ふるさと納税とかのいろんなお金の方でこの素晴らしい施設が完成しています。市民の方の利用頻度が高いです。支援センターがあって自由に子どもを遊ばせることができるので、時間がある時に来て子どもを遊ばせてます。 미야코노조 씨가 최근 1년 동안 고향 기부금으로 거둔 돈은 146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 시 전체 예산의 15%나 됩니다. 미야코노조 씨는 일본 내 1,700여 개 지자체 가운데서도 늘 고향납세 기부액 1, 2위를 다툽니다. 답례품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비결은 제도 초기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을 특산품인 고기와 소주로 한정하고 홍보한 데 있었습니다. 2つの日本一をセットにして、肉と焼酎をセットにして、都城といえば肉と焼酎というふうにしたいというふうにして、まず取り組みを始めようとしました。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진 이 고기와 소주의 마을은
이제 방문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관광 상품으로 또 다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施設とか、あとミート券ってあるんですけど、それ他の市内じゃ、宮崎市内じゃやってないけど、都城じゃやってるんで、ここに来たりとか、泊まりに。 고향세라는 새로운 재원은 어디에 쓸까? 미야코노조시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낼 때 어디에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부자들은 육아나 교육 분야에 기부금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중학생 해외 교류 사업이나 도서관 도우미 채용 등 미래 세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입소문이 나면서 2013년 단 한 명이었던 이주 인구는 재작년 36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子育てをもう重視にしてたんで1年2年ぐらいかけて探してここに決めましたね. 정부의 진정성 그리고 지역의 기획력이 전제된다면 고향 납세는 지역으로 돈과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미야코노조시의 사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VCR 봤는데요. 김하연 기자, 시 전체 예산의 15%, 작은 지방 도시에서 이 정도의 비중이면 상당한 수입이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전체 예산의 15%라는 재원이 새로 생겼다라는 것은 열악한 지방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자율성인데요. 대부분 이제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사용처를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고향 납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부자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직접 지방세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가 의지만 있다면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지역을 바꾸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련된 재원, 자율성도 강조하셨지만은 예. 꽤 많은 부분이 육아와 교육 분야에 50% 가까이 쓰이고 있는 것도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야코노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1.4% 정도 되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이제 고령 인구인 그런 곳인데요. 머릿수나 혹은 정치적인 표로 따지자면 고령자에게 더 많은 고향세를 써야 상식적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도 씁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이고 지금은 좀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김 박사님. 더불어서 미야코노조시가 지역 특산물을 넘어서 관광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면서 외지인들을 지역으로 좀 유인하는 또는 방문케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 인구 정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 인구인데요. 관계 인구는 체류 인구와 관심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하면 주민등록 중심의 인구만을 생각해 왔는데, 정주 인구만을 생각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에 잠깐이라도 머무는 인구, 그리고 머무르지 않더라도 관심만 가지는 인구까지도 우리 지역에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구정책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느 지역이나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뭐가 또 특징이 있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방문하게 하고, 또 방문한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참여하게 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을 또 체류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착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관계의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의 심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호적인 인구로 만드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인구는 물론이고 아예 이주해 오는 인구를 늘리는데도 고향세가 쓰이고 있죠? 김 기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고향세 상당 부분이 이주 인구를 늘리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 내에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비싸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향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향성은 저희도 어느 정도 꾸준히 조용하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저희가 취재했던 이제 이주 가족이 가고시마현의 미나미 사츠마시라는 곳에서 만난 분들이었는데요. 한번 VCR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미나미 사츠마시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만난 것이 이제 다이고 씨 가족인데요. 원래 일본인인데 이탈리아 남부에서 15년 동안 미슐랭 스타 셰프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건강 문제로 일본에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미나미 사츠마시라는 지역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걱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자연 속에서 시간을 매일 보내는 게 좋은 어른으로 자라나는 데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都会にいるよりもこちらの方がそういう、夏は毎日プライベートビーチ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家の近くの海で泳いでお腹が空いたら家に帰ってくる. 씨가 이제 평상시에 임대하던 건물을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또 레스토랑 고치는 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고 꾸준하게 이분들과 관계를 하면서 이주 인구를 이렇게 끌어들였더라고요. 네. 앞서 두 도시 지역의 사례를 봤는데 확실히 지역에 재정 확충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타 도시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일본 총무성의 자료를 확보를 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제 일본 내에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향세를 누가 많이 가져갔나 살펴봤습니다. 해산물이 유명한 홋카이도의 몬베치시가 연간 152억 엔을 고향세로 거뒀는데요. 이 밖에 고향세 수납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지역들이 대부분 특산물이 풍부한 농촌 지역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래 걷었어야 할 지방세가 고향 납세 때문에 빠져나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지역들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에서 가장 많은 230억이 유출이 됐고요. 오히려 또 뺏긴 지자체들 대부분이 나고야, 오사카, 도쿄 이런 대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가 시행된 이후에 재정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들어가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에게 재정에 도움이 될 걸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50만 정도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정도 되니까 30만 정도가 외지에서 왔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태어났는데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75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태어나서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부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15.4%가 무조건 기부를 하겠다. 얼마를 낼 거냐? 한 40만 원 정도는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따져보니까 전라북도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최소한 294억 원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재정이 한 20% 이하인 도시들에게 이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 효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지자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답례품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게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미나미 사츠마시. 변화무쌍한 해안가 그리고 산과 맞닿은 자연 환경이 풍부한 곳인데요. 소주 문화의 발상지로도 알려진 이곳엔 110년 역사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오크통이 늘어선 공간에 들어서자 향긋하고 알싸한 위스키 냄새부터 번집니다. 3年以上という感じです. 두 번의 증류를 거쳐 위스키 원액을 만드는 데까진 사람의 손이 가지만 이후 숙성은 자연에 맡깁니다. ウイスキー作りというのがその土地の気候とか風土にものすごく影響を受けます。なのでそこでしか作れない味わいに仕上がる. 이 업체는 위스키와 함께 이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를 이용한 소주 등을 고향 납세 답례품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곳 위스키 증류소는 지금과 같은 연말 연초가 가장 바쁩니다.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고향세 납부가 한 차례 마무리되는 연말에 답례품을 신청하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 밀려오는 주문에 평소보다 생산량이 4배에서 5배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 매출의 30% 정도가 고향세 답례품에서 나옵니다. 売上という面はもう当然なんですけども PR 効果としては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ね。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한 육가공 업체. 고급 소고기로 꼽히는 미야자키 규의 인기 부위 허벅지살을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고장의 소고기가 고향세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자 5년 전 창업에 나선 하시구치 씨. 고향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회사는 창업 당시보다 10배 넘게 성장했는데 지역 주민 40여 명을 고용하는 등 하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年間で約うちの会社は10億納税の方が7割から8割 이렇게 각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멀리 대도시의 기부자들에게 전달됩니다. 12月の末に全部申請したものが今月1月1ヶ月後ぐらいにこれからもっと来ると思うので楽しみです。 우리 돈으로 8조 원 규모까지 커진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금. 이 가운데 답례품 명목의 30% 남짓이 지역의 생산자나 업체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고향세가 도입되기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全く変わりました。ちょっとしたプチバブル的な要素があります。 일본 내에선 한 지역의 생산과 유통 능력, 상품 기획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고향세 답례품. 한국판 고향기부제 시행 첫 해. 일단 제도의 안착부터가 관건이지만 농도 전북의 시군들은 어떤 상품으로 답례품 시장에서 차별화하고 또 부가가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 박사님, 우리는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답례품 업체가 23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차츰 늘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뭐 업체도 고향사랑 기부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뭐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배경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곡창의 복분자랄지 아니면 장수의 어떤 뜬봉샘 이러한 이야기들과 연계해서 답례품을 연계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다, 우리 지역만이 줄 수 있는 답례품이다라고 하는 고유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지역 간의 연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고창하고 부안이 함께 답례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부안에 있는 리조트에서 만약에 숙박을 한다면 고창에 있는 특례품을 함께 주는 방식으로 연결한다면 두 지역이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라북도에서 지역을 연계하는 상품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이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마케팅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의 그 답례품은 답례품 기관에 그냥 위탁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간의 지원 조직을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입히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김 기자, 일본의 경우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뭐 기발한 그런 답례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만의 스토리를 살린 사례가 이제 고향납세에서 1위를 한 지역인데 몬베츠시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유빙,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사라져가는 유빙을 보호하자 이런 캠페인성으로 기부를 유도를 하면서 유빙 관광을 내세우면서 좀 인기를 끌었고요. 이 밖에 뭐 지역 라디오 출연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굉장히 고가의 상품도 많습니다. 뭐 1억 5천짜리 오디오 진공 앰프라든지 고가의 캠핑카 이런 것들도 답례품에 있더라고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의 재정도 확충하고 특산물 시장의 활성화를
하려면은 일단 제도 자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뭐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뭐 그렇게 이 제도가 큰 관심을 끌지도 못했고 뭐 흥행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던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일본의 고향납세 그 수입액 추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시행 초기에 한 5, 6년 동안까지도 참여가 미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점차 늘어나서 2021년도에 우리 돈으로 8조 원을 넘어섰고요. 지난해에는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9조 원대를 돌파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지난 2015년쯤부터 고향 납세 금액 규모가 좀 올라간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이제 활성화될 수 있었던 뭐 계기가 이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1년도에 있어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납세라고 하는 것이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처한 지자체에다가 시민들이 좀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기부제를 활용해서 그런 재난 지역에 기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굉장히 효과를 거뒀고요. 두 번째는 2014년도에 원스톱 특례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에는 건건이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본인이 지자체에서 받아서 다시 세무서에 신고하는 이런 전체를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팩스 하나로 가능하게 하는 원스톱 특례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201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 기부금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례품이 2016년 이후로 굉장히 활성화됐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기부가 되다 보니까 내 돈을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다가 그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자 이렇게 캠페인이 이루어지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금액이 양적으로 팽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뭐 제도 시행이 15년간의 뭐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뭐 상당한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정착했다고 하는 고향 납세제 그리고 이제 막 시행 단계인 고향사랑 기부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뉴스 영상 한번 보고 좀 확인을 한번 하실까요? 일본 도쿄의 한 가정집. 4년 전부터 고향 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덕에 연초부터 식탁이 전국에서 온 특산물로 푸짐합니다. 私のふるさと、九州なんですが、そちらの方の食べ物と、あとはよく毎年頼むのがイクラ。 코미네 씨 부부가 고향세로 기부하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맞벌이 직장인이지만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납세제에 동참하는 걸까? 거의 대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 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고연봉자들은 500만 원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その上限額が所得の1割っていう上限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が2倍の2割まで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 여기에 지자체가 고향 납세한 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니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연간 10조 원 상당의 돈이 지역으로 움직이고 덩달아 답례품 시장도 활성화하는 이유입니다. 返礼品としてはお肉ですとか あと海産物、フルーツ、あとは例えば家電製品とかですね、旅行製品とか、本当に世の中で売られているものっていうのはほぼふるさと納税でもらえるようなものっていうのを揃えております。 반면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존 정치 후원금과 비슷하게 운영되면서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되는 한도가 10만 원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기부금은 16.5%만 공제돼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기부 한도도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한도를 모두 채워도 90만 원을 공제받는 데 그칩니다. 연초부터 유명 연예인이나 공무원이 중심이 돼 기부 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있지만 제도가 낫내기식 자선 활동의 하나로 흘러 지리멸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세액 공제의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름처럼 고향을 살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확실한 혜택, 지역에 돌아가는 분명한 이익이 무엇인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요약해보자면 일본에서 고향 납세 금액 규모가 커지고 제도가 호응을 얻는 것은 과감한 세액 공제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이 지방세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 자체가 저희보다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 어차피 내야 했을 그 지방세를 이 다른 지역에 내고 그 대신에 답례품까지 보너스로 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 제도에 참여하기가 좀 유인이 많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낸다라기보다는 기부금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선의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전액 공제되는 액수도 10만 원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인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법인 제한이 있고 또 기부 금액 제한, 지역 제한, 또 세액 공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좀 개선하고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 박사님. 현재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부 지역을 정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지자체에는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는 이걸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답례품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설명했지만은 세액 공제액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모든 지역의 세액 공제를 높이는 것보다도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를 좀 올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0만 원까지만 하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뭐 10만 원 넘어서 30만 원이나 50만 원까지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면 애초의 목표인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의 재정력 효과를 높이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더욱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 기부제가 없는데 이것은 이제 타겟형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모집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크라우드 펀딩형으로 사업에 타겟을 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현장 기부가 현재는 농협에다가 기부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떤 관광지에 가서 고향 기부를 하게 되면 입장료나 숙박이 무료다라고 하면은 견물생심으로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현장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뭐 ATM기를 통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소를 통해서 납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광역지자체도 똑같이 기초지자체와 함께 기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광역지자체가 좀 거쳤지만 현재는 3% 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광역지자체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를 기부를 만약에 받는다면 기부 금액을 기초지자체로 균등하게 분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형태의 뭐 그 택배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광역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한도와 내용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답례품 사이트가 하나로 한정되어 있고 그 품목도 좀 농축 수산물 위주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 답례품 사이트만 20여 곳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참여가 활발해야 이 제도가 뭐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일본의 민간 참여의 플랫폼이 양면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안 좋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쇼핑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례품을 어느 지역의 답례품이 좋다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한 낸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고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업에 기부를 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보다도 내가 어떤 걸 득템했다,
라고 하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후죽순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답례품 중심으로 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단일한 행안부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그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은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기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이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기부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청사진을 보고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고향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대한 것들이 더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일본 취재 과정에서 일본의 답례품 제조업체를 또 찾아가고 보고 또 답례품 사이트도 방문했는데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답례품 그 민간 사이트 업체를 찾아가 봤고요. 이제 아무래도 민간이 고향 납세제라는 것에 가세를 하다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개념은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답례품 업체들이 직접 나서서 기획 상품을 좀 지자체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캠페인은 좀 같이 벌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교류들이 좀 활발히 일어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답례품을 주고받는 것뿐 아니라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응원 성격의 기부금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저희가 준비한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규슈 지방을 덮친 태풍 난마돌. 미야자키현엔 하루 만에 720mm, 나흘간 10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目の前の川もかなり溢れてたのでちょっと怖いなと思ってそれで家族で避難してきました。 이후 일본의 고향세 플랫폼들은 관련 기부 특집전을 진행했고 피해 지역에 기부금이 쇄도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강력했던 태풍으로 인해 무너진 일본 미야자키현의 한 도로입니다. 이런 재해 현장을 복구하는 데에도 고향세 기부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피해 지역에 고향세 기부금이 몰렸습니다. その時は自分でもボランティア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仕事とかがあったのでなかなか行けなくて、ただそういうので何か応援でき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返礼品をもらうっていうことじゃなくて自分の気持ちを届けたい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들의 관심이 이제 지역에 대한 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주목되는 건 고향세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역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납세자들에게 기금을 모으는 건데요. 바다가 보이는 동물원으로 유명한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의 한 동물원도 최근 고향 납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60년 넘은 낡은 동물원을 친환경으로 바꿔보자는 프로젝트에 전국에서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흙으로 바뀌었고 맹수들이 머무는 공간이 5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動物の生活の質を高めてほしいというような方の意見なんかも結構ありましたので、そういった声も取り上げてそれで作っ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す。 한때 유기견 살처분율 1위였던 히로시마현의 진세키 고겐초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살처분 없는 마을이 됐고 관련 고용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여 있던 후쿠시마현 가미야마 마을은 고향세로 크리에이터 전문 학교를 설립하는 등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간 실적 경쟁에만 매몰될 뻔했던 일본의 고향 납세제가 콘텐츠나 정책 승부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온라인상에서 공표한다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한 자율성도 더 강해진다 그거죠.
올해 첫 발을 뗀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은 아직 답례품 쇼핑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 기부금이 지역을 위해 어떻게 쓰일지 알려서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의 궁극적인 미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역의 답례품을 받고 싶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지역을 응원하겠다라는 개념까지 이제 또 발전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크라우드 펀딩,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뭐 사업 계획을 가진 신생 업체에게 뭐 다수의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김 기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도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어도 고향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할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인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뭐 판매 사이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부자 입장에서 지역이 정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낸 기부금이 이 지역을 바꾸는데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이 사이트에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크라우드 펀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건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도 사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지자체가 안 됐었는데 제도를 개선해서 지자체가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일단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는 지자체가 얼마나 이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효과를 끌어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이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답례품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리와인드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디 좀 발전하는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 차원에서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행안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4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보건 복지 사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 2가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안전하고 또 삶의 질이 높게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을 통해서 안전 CCTV를 달아준다든지,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역에 계신 부모님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학생에 투자를 해서 그 학생이 몇 년 후에 우리 지역의 인재로 육성되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답례품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그 일본 취재 과정에서 뭐 일본인 주민들이 또 어떤 답례품을 주로 찾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서비스 상품도 있고 또 먹거리 상품도 있고 뭐 관광 상품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특산품, 먹거리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예. 해산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방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찾고요. 최근에는 이제 관광을 지방으로 관광하자는 것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가 돼서 관광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사실 고향 기부를 이끌어내려면은 기부자들이 낸 그 기부금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과제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행안부도 고향사랑 기부는 얼마를 거뒀는지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쓰인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이 현재는 단일화되어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은 답례품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쳤고 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거에 대한 방식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만약에 광역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걷는다면 그것을 사업에 쓰기보다는 이렇게 지역의 그런 기초지자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를 홍보하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돈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답례품을 통해서 기부금을 많이 걷는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그 성공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재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제 답례품 사이트가 뭐 민간 사이트가 20여 곳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민간 플랫폼을 좀 활성화해서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어떻게 저는 이제 보십니까? 민간 플랫폼은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사랑 기부제에 한정해서 확장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민간 플랫폼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분들은 많이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는 답례품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업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다각화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지자체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형에 대해서는 이 플랫폼을 다원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달이 됐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김하연 기자도 일본 취재 과정에서 느꼈을 텐데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하고 또 우리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부터요. 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이제 소멸해가는 지역을 위해서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의 쌈짓돈 정도로 흐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향납세제라는 것을 이제 받아와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게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좀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너무 좀 제한한 면도, 그러니까 약간 신용만 낸 면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세액공제 한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멸 지역에 한해서라도 늘리든지 이런 좀 과감한 정책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지자체의 준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고향 기부제를 통해서 한 지자체의 어떤 기획력, 상품 유통, 생산 능력이 모두 다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동현 박사님. 예.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의 효용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성공 사례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기부를 하면 그 지역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읍소 전략이 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출신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될 확률이 높은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넘어가면은 마케팅 영역으로 확장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부세는 우리 지역의 인구에 한정돼서 돈이 내려오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는 중북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북에서 다 내다 보면은 요령만 한다면 어느 지역이나 더 많은 돈을 계속 거둘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더 많은 재정 효과를 위해서는 마케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지역의 읍소가 아닌 이제 전문적 영역에서의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 돈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갈수록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인데요. 전북의 시군들은 어떤 상품으로 답례품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끌어낼지, 또 지역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